여러분, 언젠가 처음 겪는 낯선 상황임에도 한 번 겪어본 것처럼 익숙하게 느껴지신 적이 있나요? 네, 누구나 나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아 라는 말을 해보신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현상을 데자뷰라고 부릅니다. 데자뷰는 최초의 경험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본 적이 있거나 경험한 적 있다고 느끼는 현상입니다. 그렇다면 매일 겪는 익숙한 상황이 갑자기 낯설게 보인 적이 있나요? 매일 읽고 쓰던 글자가, 자주 다니던 등굣길이, 이를 닦는 순서가 갑자기 낯설게 느껴진 순간이요. 잘 알고 있는 것이 낯설게 느껴지는 것, 이는 자매뷰라고 합니다. 자매뷰는 실제로 잘 알고 있으면서도 처음 경험한다고 느끼는 기억 오류의 특수한 현상입니다. 우리가 자매뷰를 느낄 때 대상은 내가 알던 그 대상이 아닌 것처럼 완전히 새롭게 보입니다. PR의 낯설게 하기는 여기서 시작합니다. PR, 익숙한 것을 낯설게 하다. 안녕하세요. 홍보광고학과 PR학회 프로필입니다. 저명한 러시아의 형식주의자 빅토르 슈클로프스키는 단어의 부활 1914에서 여러 번 지각된 대상들은 이제는 인식에 의해 지각되기 시작한다고 말합니다. 즉, 익숙한 대상은 우리의 눈앞에 있어도 더 이상 눈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쉬운 이해를 돕기 위해 여기 강아지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아마 실제 강아지가 자연스럽게 떠오르실 거예요. 우리는 강아지라는 글자에 자음, 기역, 이응, 지읒이 있고 모음 아와 이가 있다는 것을 보려고 하지 않고 기억 속에 강아지라는 대상을 떠올리게 됩니다. 이처럼 익숙하다는 것은 우리가 대상에 대해 고정된 틀을 만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대상이 익숙해질수록 깊게 생각하지 않고 기억 속 고정된 틀 안에서의 정보를 꺼내게 되는데요. 이렇게 고정된 틀을 탈피하는 것에 목적을 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술입니다. 예술 창작의 진정한 목표는 무엇일까요? 너무 익숙해서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것을 새롭게 느끼도록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앞서 말씀드린 슈플로크스키는 정의합니다. 이것이 바로 낯설게 하기인데요. 낯설게 하기, 독일의 극작가 베르톨트 브레이트가 주장한 것으로 그 형식을 난해하게 해 지각에 소요되는 시간을 영전시킴으로써 신성한 감각 능력을 회복시키는 예술의 일반적 기법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낯설게 하기란 낯익은 대상을 다르게 표현함으로써 새롭게 느끼도록 하는 예술 기법입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알고 계시는 하상욱 시인의 서울시에서도 낯설게 하기를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시의 제목을 하단에 배치한 현시에서 독자로 하여금 궁금증을 유발시킵니다. 이는 시의 본문을 읽고도 어떤 내용인지 지각하는 데에 시간을 소요하도록 만듭니다. 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대상에 대해 다르게 표현한 내용으로 신성한 충격을 주죠. 이는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익숙한 대상을 새롭게 느끼도록 만들어준다는 예술 창작의 목표, 낯설게 하기에 부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낯설게 하기는 예술에서만 찾아볼 수 있을까요? 우리는 PR 또한 소비자에게 새롭게 다가가기 위해 익숙한 제 모습을 낯설게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PR이 새로워지기 위해 택한 3가지의 낯설게 하기를 살펴보려 합니다. 그 첫 번째, 스키마, 연상을 낯설게 하다. 안녕하세요. 발표에 앞서서 저의 능력 하나를 공개하려 합니다. 사실 저는 여러분의 생각을 읽을 수 있습니다. 분위기가 이상하네요. 그럼 제가 그 능력을 한번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단어를 제시하면 여러분들은 떠오르는 것을 자유롭게 생각해 보세요. 그럼 저는 여러분들의 생각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 로드샵, 초록색, 유나.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단어는 이니스프리일 겁니다. 맞나요? 우리가 처음 화장품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는 립스틱, 로션, 여자 등 그에 관련된 여러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다음 제시어인 로드샵을 들었을 때 에뛰드, 네이처 리퍼블릭, 토니모리 등 화장품 로드샵 브랜드로 생각의 방향을 잡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초록색이라는 제시어를 통해 우리는 로드샵의 가짓수를 더 좁히고 결국 유나라는 제시어를 통해 이니스프리라는 브랜드가 최종적으로 머릿속에 떠오르게 됩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우리는 스키마라고 부릅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머릿속 생각을 읽을 수 있던 이유는 바로 이니스프리라는 브랜드에 대한 우리의 공통된 연상, 즉 스키마 덕분입니다. 스키마란 대상에 대한 지식의 단위들로서 구성되는 네트워크인데요. 이는 어떤 대상에 대해 생각할 때 함께 연상되는 개념의 집합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니스프리의 연상 네트워크를 예로 들어 설명하자면 우리는 이니스프리라는 브랜드에 대한 다양한 지식 또는 정보들을 거미줄처럼 연결해서 머릿속에 저장합니다. 이미지 제품과 같이 관련 요소들은 브랜드와 관련된 지식이나 정보를 의미합니다. 이것을 노드라고 하는데요. 그 외 각각의 요소들을 연결하는 가지들을 우리는 링크라고 부릅니다. 노드 간의 강한 연결 강도는 그만큼 강력한 스키마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스키마는 사람들이 인지적 구두쇠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취득한 정보를 최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해 생각의 부담을 줄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성향을 우리는 인지구두쇠라고 합니다. 이러한 인지구두쇠 성향은 새로운 정보를 수용할 경우 인지적 노력을 기울이기보다는 제품의 스키마에서 유사하다고 느끼는 곳에 편입시키게 됩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이러한 인지구두쇠를 통해 스키마를 형성하고 조직화 단계를 거쳐 장기 기억을 향상시키게 됩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은 정보 처리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지만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경계해야 합니다. 기업의 제품이나 정보가 기존 소비자가 가지고 있는 정보와 비슷하거나 뚜렷한 차별점이 보이지 않는 경우 소비자는 인지구두쇠를 통해 기존 스키마와 동일하게 생각하기도 하고 왜곡하여 받아들일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맥커피 사례를 통해 이러한 인지구두쇠의 단점을 볼 수 있었는데요. 맥커피는 고급화 전략을 구사하여 스타벅스와 동일한 100% 아라비카 원두를 사용하고 맥카페 매장만 독립적으로 운영하여 에스프레소 머신과 바리스타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렴한 가격의 영향으로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질보다는 저렴한 가격에 마시는 커피라는 기존 스키마에 맥커피를 편입시켜 왜곡하여 고급 커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연상 노드와 링크를 약간 변형하여 소비자에게 소구한다면 인지구두쇠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스키마 브릿지라고 부르는데요. 이러한 현상은 소비자가 새로운 제품 정보에 노출되었을 때 기존의 소비자가 가지고 있는 스키마 안에서 제품의 속성이 재현되지 않거나 납득되지 않을 때 발생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낯설게 하기로 재정의한 스키마는 소비자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인식체계에 낯선 정보를 제시함으로써 연상을 낯설게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스키마와 불일치한 정보에 노출되면 기존 스키마와의 불일치를 해결하기 위해 정보 처리에 대한 동기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해당 정보에 대한 처리 수준이 보다 정교해지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낯선 정보의 경험은 정보를 더 명확하고 잘 기억하게 할 뿐만이 아니라 스키마 일지에 관련된 정보보다 더 큰 긍정적인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지나친 불일치는 소비자로 하여금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인지적 노력을 차단하여 기억을 못하게 하는 등 브랜드 인지에 악영향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은 적절한 스키마 불일치를 활용하여 소비자들의 인식 속에 뚜렷하게 자리 잡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이러한 스키마 불일치를 잘 활용한 예로는
프랑스의 통신회사 오렌지의 무빙워크 프로모션입니다. 여러분, 무빙워크 하면 어떤 생각들이 떠오르시나요? 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무빙워크를 천천히 가는 것으로 인식합니다. 그렇다면 통신회사 오렌지는 이런 무빙워크에 어떤 스키마 브릿지를 사용했을까요? 영상을 통해 확인하시죠. 무빙워크를 빠르게 조작하여 빠른 무빙워크를 통해 간접적으로 소비자들이 4G 네트워크의 빠른 통신 속도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특별한 경험은 긍정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켜 브랜드의 장점을 확실히 소비자에게 각인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는 유튜브 채널에서 38,000의 잠재적 조회수를 기록했고 인터넷에서 4G 분야 가장 많은 검색률을 기록하였습니다. 기존의 무빙워크 속성에서 벗어나 빠르다는 것을 무빙워크와 접목시킨 이러한 낯선 경험은 더욱 긍정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고 스키마 브릿지를 통해 4G가 더 잘 기억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사례는 Save the Children의 Every Beat Matters, 모든 심장 박동은 중요하다 라는 캠페인입니다. 여러분, 기부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시나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기부를 호소하는 아이들의 모습이 담긴 포스터나 영상을 떠올립니다. 그렇다면 Save the Children은 이러한 기부 독려 방법에 어떤 스키마 브릿지를 사용했을까요? 이 캠페인 전략은 심장 소리와 노래의 만남입니다. 영상을 통해 확인하시죠. Seven million children die every year from preventable illnesses. But with so many public service campaigns showing children in need, people have started to look away. How do we get people to feel again? Nothing can do that more powerfully than the heartbeat of a healthy child. It all started in Malawi and Guatemala. What we're really trying to do is tell the story of how a specialized stethoscope travels and records a child's heartbeat and then sent all the way to a recording studio where OneRepublic takes that heartbeat and makes a song out of it. 캠페인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되었는데요. 먼저 첨단화된 장비로 말라위와 과테말라의 굶주린 아이들의 심장박동을 생생하게 녹음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미국에서 유명한 원 리퍼블릭이라는 그룹은 그 심장 소리를 노래 안에 삽입하여 Feel Again이라는 곡을 공개했습니다. 이 캠페인을 통해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음원을 다운받음으로써 빌보드 차트에서 10위를 기록하는 성과를 얻고 많은 사람들의 적극적인 호응과 참여를 이끌어내면서 결과적으로 기존 캠페인에 대비하여 총 700%가 넘는 기부 효과를 얻었습니다. 이 캠페인은 아이들의 심장 소리를 듣는 낯선 경험을 통해 당신의 기부가 아이들의 심장을 계속 뛰게 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간접적으로 전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음악과 기부 사이에 스키마 브릿지를 통해 이 캠페인을 더 잘 기억하고 기부하고 싶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업은 소비자들에게 뚜렷한 각인을 위해 스키마 브릿지를 통해 소구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또한 소비자도 자신의 스키마에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닌 열린 사고로 다양한 정보를 수용하는 경험을 통해 사고의 폭을 넓혀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생각을 읽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나요? 그렇다면 저 동그라미 안에는 과연 어떤 알파벳이 들어갈까요? 많은 분들이 앞의 규칙에 따라 알파벳 E를 떠오르실 텐데요. 하지만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스키마를 드리려고 합니다. 정답은 N입니다. 이상 스키마, 연상을 낯설게 하다였습니다. 포지셔닝, 매력을 낯설게 하다. 다음은 매력을 낯설게 한 포지셔닝입니다. 제가 발표에 앞서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려 하는데요. 여러분, 피부병이 있는 사람이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이런 뜬금없는 질문을 드린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진 속 이 여성은 백방증이라는 피부병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깐깐한 모델 시장에서 성공한 위니 할로우입니다. 그녀가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있는 그대로 자신의 모습을 매력적인 모델로서 포지셔닝한 점입니다. 포지셔닝이란 기업이 소비자의 마음속에 자사의 제품이나 기업을 타겟 시장, 경쟁, 기업의 능력과 관련하여 가장 유리한 곳에 위치하도록 조정하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앞서 보셨듯이 스키마는 기억 속에 저장된 지식을 의미하는데요. 우리가 제정한 낯설게 하기의 포지셔닝은 새로운 정보를 이식하는 데 있어서 기존의 정보를 불러일으키는 과정보다도 새로운 포지션 그 자체를 받아들이게 하는 행위입니다. 잭 트라우트는 마케팅은 희생이다. 희생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며 포지셔닝에 있어 버림의 미학을 강조하는데요. 소비자는 자신이 지각하는 속성의 중요도에 따라 판단에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기업은 경쟁사를 따라가기보다 소비자에게 더 큰 가치를 주기 위해 과감히 포기할 줄 알아야 합니다. 두 마리 토끼를 욕심내어 모두 잡으려 하다가는 오히려 모두 놓칠 수 있듯이 포지셔닝에 있어서도 한 영역에 집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요. 이를 지키지 못해서 실패한 사례를 한 가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쉐보레는 현대차와 같이 엔트리 레벨의 자동차 브랜드입니다. 하지만 쉐보레는 스포츠카를 팔고 있으며 경차, 고가자동차, 심지어 트럭까지 무려 15가지의 모델을 만들고 있습니다. 쉐보레는 광고에 무엇을 전달해야 했을까요? 벤츠는 광고의 고급스러움을, 볼보는 안전성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쉐보레는 강조할 포인트가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만약 15개의 모델마다 각각의 광고를 내보낸다면 사람들은 과연 무엇을 기억할 수 있을까요? 아마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할 것입니다. 마케팅의 핵심은 초점을 좁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쫓으려 하다가는 아무것도 앞설 수 없습니다. 포지셔닝에 있어 버림에 미한 만큼 중요한 것은 브랜드 아이덴티티인데요. 이를 줄여 앞으로 BI라고 부르겠습니다. 탄탄한 브랜드로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명확한 BI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요. BI란 소비자가 브랜드에 전반적으로 지각을 하는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명확한 BI는 앞서 말한 낯설게 하기의 포지셔닝을 통해 형성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BI의 구조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을까요? 차별화된 포지셔닝을 통해 소비자의 인식을 심어주는 가장 큰 원 안에 이 포지셔닝이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기업의 능력, 그리고 포지셔닝의 BI, 즉 정체성을 가지고 자리 잡아 경쟁사와는 확연한 차별화가 되는 가장 중심의 원으로 구성됩니다. 기존의 스키마에서 벗어난 소비자의 인식은 명확한 브랜드 이미지로 이어지는데요. 포지셔닝을 통해 형성된 BI는 PR, 광고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소비자들에게 전달됩니다. 가장 첫 번째 단계인 BI가 불분명하지 않고 신선하다면
소비자들에게 더욱 선명하게 인식될 수 있습니다. 다들 피자 좋아하시나요? 여러분, 피자 하면 무엇이 생각나시나요? 빠른 배달 서비스? 온 가족이 다 함께 먹는 음식? 이렇게 피자는 몇 가지의 대표적인 스키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내 빅3 기업에 속하는 도미노 피자와 피자헛은 이렇게 피자 하면 떠오르는 스키마를 브랜드에 반영하였는데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사례인 미스터 피자는 나머지 요소는 모두 버리고 여자라는 강력한 비하를 남겼습니다. 미스터 피자의 슬로건은 Love for Woman으로 여성을 사랑하는 피자입니다. 미스터 피자는 어떻게 여성을 사랑했을지 현재 진행 중인 TV CF 영상을 함께 보시죠. Gli uomini italiani rispettano le loro donne e cucinano per loro solo il meglio. Camembert cheese, penne pasta, cheddar cheese meatball. 여자 공격 오솔레 피자. 어때요? Mr. Pizza. 미스터 피자는 여자 공경 피자 오솔레라는 신제품을 출시하면서 알베르토를 모델로 선정하였습니다. TV 프로 비정상회담에서 여성을 공경하고 아껴주는 알베르토의 이미지는 여성들에게 흔히 벤츠남이라고 불리우며 사랑받고 있습니다. 오솔레는 여성의 눈부신 아름다움을 태양에 빗대어 사랑을 고백할 때 쓰이는 표현인데요. 이렇게 제품 모델부터 이름까지 여성에게 최적화된 광고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스터 피자는 피자를 제작할 때에도 여성의 입맛을 고려합니다. 피자 콘테스트를 통해서 여성들이 좋아하는 해산물이나 담백하고 고소한 재료들을 넣어 제품을 만들고 있으며 매장 내에 샐러드를 좋아하는 여성을 위해서 무한리필 샐러드 바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미스터 피자는 제품과 광고뿐 아니라 여성을 위한 포지셔닝을 펼치고 있습니다. 2004년 여성을 포지셔닝한 이후로 매주 월요일마다 여성 고객들에게 20%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우먼스데이 프로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 끝에 미스터 피자는 결국 여성 소비자들이 선정한 좋은 기업에 7년 연속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성 마케팅 실시 이후로 연평균 20% 이상 매출이 성장하였으며 브랜드 가치평가 지수와 매장 수에서 빅3 브랜드 중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미스터 피자가 이렇게 탄탄한 입지를 다질 수 있었던 이유는 그저 제품과 서비스만을 강조하는 타 브랜드와는 달리 여성이라는 차별화된 포지셔닝을 통해 미스터 피자는 여성 피자라는 공식을 만들어 소비자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캐주얼 의류 시장의 한 브랜드를 사례로 들겠습니다. 캐주얼 브랜드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만큼 각 브랜드들은 다양한 속성을 어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가격이 저렴하지도 않고 비싼 스타 모델을 사용하지 않고도 낯선 포지셔닝을 통해서 당당히 자리 잡은 브랜드가 있습니다. 바로 영 타겟에 집중한 아베크롬비 앤 피치입니다. 어떤 브랜드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자 하는 데에 반해 아베크롬비는 그렇지 않습니다. 경쟁사와 유사한 포지셔닝을 하지 않으며 다수의 호감을 버리고 소수의 고객에게 더 큰 가치를 제공한 것입니다. 아베크롬비는 캐주얼 브랜드 최초로 섹슈얼 마케팅을 진행하였는데요. 일반적으로 캐주얼 브랜드는 편안하고 부담이 없는 데에 반해 아베크롬비는 잘 나가고 섹시한 사람들만 입는 옷이라는 이미지를 전달하여 파격적이고 신선한 것을 좋아하는 젊은 계층에게 큰 관심을 끌게 되었습니다. 앞서 섹슈얼 마케팅을 시행한 것뿐만이 아니라 매장에서도 그들의 타겟 의도가 드러나는데요. 아베크롬비는 어둡고 밀폐된 매장 내에 시끄러운 클럽 음악이 흘러나오고 젊은 모델만을 직원으로 채용함으로써 높은 연령층의 사람들이 매장에 들어가면 불편함을 느끼도록 의도적으로 설계하였습니다. 타겟을 극적으로 좁혀 소수의 인기 있는 젊은 계층을 공략함으로써 모든 소비자들에게 의류를 제공하는 타 브랜드와 확연한 차별성을 두며 고유의 영역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베크롬비는 많은 사람들이 입을 수 있도록 다양한 체형에 맞는 옷을 만들지 않습니다.
다른 인종보다 백인에게 어울리고 엑스라지의 이상은 만들지 않는 등 한정적인 체형의 소비자를 지향합니다. 실제로 아베크롬비의 CEO인 마크 제스프리는 젊고 날씬한 사람들만 우리 옷을 입었으면 좋겠다 라는 인종차별주의적 발언을 하며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이러한 아베크롬비의 경영 철학은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있지만 아베크롬비를 입는 사람은 젊고 날씬한 사람이라는 인식을 소비자들에게 다시 한번 각인시켰습니다. 또한 프로모션엔 항상 잘생긴 모델들을 발라의 상태로 매장 앞에 세워두는 방법을 고집하고 있었는데요. 이 프로모션과 매장 내부를 담은 영상을 함께 보시죠. 아베크롬비는 이러한 기존의 스키마를 벗어나 낯선 포지셔닝을 통해 아베크롬비는 잘나가고 섹시한 사람들이 입는 브랜드라는 공식을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작은 사이즈의 옷만 만들어냄으로써 소비자들을 차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1000여 개의 매장을 운영 중이고 매출은 연간 15억 달러에 이르고 있습니다. 보기 좋은 전략이라고만은 할 수 없지만 다른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전략이 아닌 아베크롬비만의 독자적인 마케팅 전략을 세워 차별화를 이룬 것이 아베크롬비를 성공으로 이끈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 오른 추리닝에 스클리퍼 차림으로 이 무대에 섰다면 제 발표에 신뢰가 갔을까요? 아닐 겁니다. 제가 이렇게 차려입고 진지한 자세로 발표에 임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제게 신뢰를 얻고 이 자리에 앉아 발표를 듣고 계신 것입니다. 발표도 마찬가지입니다. 브랜드도 자신에게 필요한 이미지가 무엇인지 알고 기존의 일반적인 포지셔닝에서 넘어가 새로운 특별한 인식을 심어주는 포지셔닝이 이루어져야 할 때입니다. 지금까지 매력을 낯설게 한 포지셔닝의 발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프레이밍, 관점을 낯설게 하다. 당신의 관점을 낯설게 할 프레이밍의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기가 어딘지 아시나요? 네, 동양의 신비함과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인도의 타지마할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도 이렇게 아름다울까요? 사실 타지마할은 쓰레기로 뒤덮인 갯벌 근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하거나 보아왔던 사진만큼 아름답고 환상적인 곳은 아닌 것 같네요. 상상 속의 모습과는 조금 다른 실제 장소들. 우리는 왜 아름다운 모습만을 알고 있을까요? 그것은 프레이밍 때문입니다. 프레이밍이란 카메라의 렌즈를 통해 촬영하게 된 영상을 촬영자의 의도대로 적절하게 조절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타지마할의 사진 역시 선택된 일부만 촬영되었을 뿐이고 여러분은 촬영자의 의도대로 아름다운 모습만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업에서도 이와 같은 전략을 종종 사용하는데 이를 프레이밍 효과라고 합니다. 프레이밍 효과는 문제의 표현 형식에 따라 동일한 사건이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판단이나 선택이 달라질 수 있는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이때 제공되는 인식의 틀을 프레임이라고 하고 이 틀은 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기업들이 마케팅 전략으로 프레이밍을 사용하는 이유는 전망 이론을 통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은 대안을 선택할 때 자신의 준거점과 비교하여 이득과 손실을 평가한 후 여러 대안들 가운데 한 가지 대안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때 기업이 소비자에게 프레이밍 전략을 사용한 메시지를 전달하면 소비자는 그 메시지를 통해 준거점을 형성하고 판단 및 행동하게 됩니다. 즉, 기업이 원하는 소비자의 반응을 얻기 위한 방법으로 프레이밍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는 주로 광고 메시지에서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PR 캠페인에서의 프레이밍은 어떻게 사용되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명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 자체적으로 내린 익숙함을 낯설게 만드는 PR, 프레이밍의 정의를 내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소비자를 낯설게 하는 프레이밍이란 소비자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인식의 프레임을 다른 부분으로 옮겨 대상에 대한 평가를 낯설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를 기업이 원하는 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도록 유도합니다. 지금까지 프레이밍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살펴보았다면 이제 실제 사례를 통해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요즘 굉장히 인기 있는 롯데의 러브덕 프로젝트입니다. 롯데그룹은 한국을 방문한 전 세계 VIP들에게 체류를 위한 공간이 아닌 서울의 모든 것을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겠다는 목적으로 제2 롯데월드라 불리는 롯데월드 타워와 롯데월드몰을 건설하게 됩니다. 그런데 잠실 지역의 끊임없는 싱크홀 형성과 석촌호수의 수위 저하 문제가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습니다. 석촌호수 수위 저하 관련 원인 규명 회의에서 일부 전문가가 석촌호수의 수위 저하와 제2 롯데월드 공사장의 연관관계가 의심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제2 롯데월드가 안전하지 않다는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상관관계가 없다는 롯데의 해명에도 논란은 식지 않았고 이 논란은 제2 롯데월드 개장 반대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부정적 인식으로 인해 5월 개장 예정이었던 제2 롯데월드는 수차례 개장이 지연되었습니다. 계속된 논란과 개장 반대가 이어져 오던 가운데 2014년 10월 석촌호수의 공공미술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러버덕이 등장한다는 티저 영상이 공개됩니다. 사람들은 러버덕에 대한 반가움과 기대감을 내비쳤으며 실제 전시가 시작된 후 SNS에서 성품적인 인기를 끌며 각종 패러디가 등장하는 등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한몸에 받았습니다. 이러한 인기에 힘입어 롯데 측은 카카오톡 이모티콘 배포, 석촌호수에 뜬 러버덕을 인증샷으로 찍어오면 롯데월드 입장료를 50% 할인해주는 판촉 활동을 활발히 전개했습니다. 또한 제2 롯데월드 6층 아트홀에서 러버덕 팝업샵과 함께 러버덕 프로젝트의 진행 과정을 담은 전시회도 열었습니다. 제2 롯데월드는 러버덕이 석촌호수에 등장한 2014년 10월 14일 수차례 지연되었던 개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규모의 복합 문화 공간이 개장했지만 시끌벅적한 오픈 세레모니 없이 모든 시선을 러버덕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돌렸습니다. 전시기간 첫 주 73만 명의 관람객이 러버덕을 보러 왔으며 더불어 제2 롯데월드도 개장 후 6일 만에 70만 명이 넘는 관람객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정리하자면 제2 롯데월드와 석촌호수가 위험, 불안전한 장소라는 인식에서 러버덕 프로젝트를 통해 나들이, 힐링 등의 장소로 긍정적 변화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제2 롯데월드가 개장하고 난 후 바닥의 균열과 천장의 부속물이 낙하한 사건을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이처럼 롯데는 안전 문제가 사실인지 진상규명을 하지 않았고 보수공사를 하지 않았으며
어떤 안전 대책도 내어놓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지 러버덕이라는 좋은 이미지의 프로젝트를 사람들에게 프레이밍했습니다. 마치 제2 롯데월드라는 것이 아무 걱정 없는 즐거운 공간이라고 느낄 수 있게 한 것입니다. 다음은 맥도날드 엄마가 놀랐다 캠페인입니다. 여러분들, 햄버거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나요? 간편하고 빠르게 먹을 수는 있지만 몸에 좋지 못하다는 생각을 할 것입니다. 미국의 한 커뮤니티 버즈피드는 햄버거를 두고 한 가지 흥미로운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7개의 각기 다른 브랜드의 치즈버거를 유리병에 넣고 관찰을 한 이 실험에서 30일 후 6개의 햄버거에는 곰팡이가 생기고 부패했지만 맥도날드의 치즈버거는 지금 당장 먹어도 이상이 없을 정도로 멀쩡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영상은 개시 2주 만에 조회수 300만을 넘으며 급속도로 퍼져나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언론과 시민단체들을 통해 맥도날드의 대표 메뉴인 빅맥 세트가 1005칼로리, 나트륨 함량 1017mg으로 성인 남성 기준 하루 권장 섭취량의 절반에 육박하는 사실이 알려지며 소비자에게 맥도날드는 몸에 좋지 않은 정크푸드라는 인식이 자리 잡았습니다. 국내 맥도날드는 이러한 부정적 인식에서 벗어나기 위해 엄마가 놀랐다 맥도날드 퀄리티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먼저 맥도날드의 공장과 햄버거 재료 생산 과정을 담은 영상을 통해 엄마들이 맥도날드에 궁금했던 점에 대해 답변해 주었습니다. 나는 햄버거 소고기 원산지가 제일 궁금해요. 엄마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자 맥도날드 쇠고기 패티 공급업체를 찾았다. 황규호 공장장의 안내로 냉동 보관 창고에 직접 들어가 보았다. 박스를 꺼내 하나하나 보여주었다. 한국 맥도날드는 뉴질랜드산, 호주산 쇠고기만을 공급하고 있었다. 다른 나라 것은 단 하나도 없었다. 쇠고기 패티 품질 관리 어떻게 하시나요? 정품 정량을 위해 30가지 테스트를 거친다고 하였고,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이물질 등은 엑스레이 이물 검출기를 통해 검사하였다. 햄버거빵 우리나라에서 만드나요? 맞았다. 한국 맥도날드는 신선한 햄버거 빵을 고객들에게 전달하고자 매일매일 수요량에 맞춰 한국에서 직접 구운 빵을 공급받아 신속한 배송을 위해 전용 탑차로 외부 오염으로부터 보호되어 이동하는 모습을 확인했다. 진짜? 몰랐어. 그랬구나. 그랬구나. 혹시 어떤 프레이밍을 주었는지 눈치채셨나요? 맥도날드의 식재료는 깨끗하고 꼼꼼히 관리하고 있다는 전체적인 이미지를 만듦과 동시에 맥도날드의 빵은 한국 공장에서 매일 직접 만들어진다는 답변을 주며 앞서 버즈피드의 썩지 않는 맥도날드 햄버거와는 다르다는 프레이밍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또한 맥도날드 원재료로 새로운 레시피를 재개발하고 블라인드 시식회를 열었습니다. 여러분께서 드셨던 오늘 메뉴의 재료 공개합니다. 완전 생각보다 싱싱해서 너무 좋았어요. 신선하다네. 놀라긴 놀랐어요. 좋은
좋은 재료로 만들었기에 햄버거가 아닌 다른 음식으로도 만들어도 전혀 뒤지지 않고 신선하고 맛도 있다는 프레이밍을 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맥도날드의 주방, 건자재, 냉장, 냉동 보관 창고를 전면 개방하여 식재료 및 위생 상태를 전부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하였습니다. 실제로 캠페인에 참여했던 소비자들은 직접 확인하니 이제 마음 놓고 먹을 수 있겠다. 햄버거는 정크푸드라고 생각했는데 직접 와서 보니 그런 선입견이 싹 사라졌다라는 반응을 보였고, 소비자들의 인식 개선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2014년 대한민국 하이스트 브랜드에서 퀵 서비스 레스토랑 부분 1위로 3년 연속 선정되었습니다. 정리하자면 맥도날드는 몸에 좋지 않은 정크푸드라는 부정적인 인식에서 엄마가 놀랐다 퀄리티 캠페인을 통해 믿고 먹을 수 있는 맥도날드라는 긍정적 인식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맥도날드가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칼로리나 나트륨 함량, 방부제에 대해 언급했나요?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캠페인을 통해 신선하고 좋은 재료라는 프레이밍을 준 것입니다. 마치 신선하고 좋은 재료를 사용하면 칼로리, 나트륨, 방부제에 대한 문제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처럼 느끼게 말입니다. 기업은 다양한 공중과 마주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특히 SNS가 발달한 디지털 시대에서는 더 많은 공중이 생길 수밖에 없고 늘 논란에 휩싸일 여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보여드린 맥도날드와 롯데의 사례를 통해 대상에 대한 인식을 낯설게 프레이밍하는 것도 기업을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게 하는 한 가지 방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업은 언제나 여러분에게 낯선 인식의 안경을 선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경이 여러분 모두에게 적합하고 좋은 안경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쓰고 계신 안경은 어떤 안경인가요? 지금까지 당신의 관점을 낯설게 한 프레이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프로필이 준비한 PR의 3가지 낯설게 하기 잘 들으셨나요? 기존의 것과 조금 다른 정보를 제시해 연상을 낯설게 한 스키마, 다양한 매력 중 선택과 집중으로 매력을 낯설게 한 포지셔닝, 초점을 조금 옮겨 관점을 낯설게 한 프레이밍. 이렇게 PR은 특별한 기억으로 남기 위해 우리에게 낯설게 다가가기를 하고 있습니다. 매일 같은 일상을 사는 우리 모두에게 오늘은 참 낯선 하루였을 것입니다. 집에 돌아가실 때 신호등이 왜 3가지 색깔인지, 지하철 좌석은 왜 마주보게 앉는지 익숙한 것을 조금 낯설게 바라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렇게 여러분에게 오늘 하루가 새롭게 느껴지고 더욱 특별한 기억으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PR, 익숙한 것을 낯설게 하다. 프로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